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4월 3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비트코인 뉴스들 브리핑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장중에 7,000달러 선을 회복했는데요. 베테랑 트레이더가 지금 비트코인의 목표가 8,400달러까지 전망을 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더리움 140달러 저항선 돌파, 애널리스트 이더 가격 곧 폭발할 것이다 라고 또 전망을 했는데요. 한번 이제 상승세가 살짝 나온다는 부분만으로 이렇게 또 긍정적인 전망들이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발행 총량보다 실 사용 개수는 적을 수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트코인 개발 취지는 디지털 금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조폐공사에서 이 블록체인의 앵커링 기술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비트코인 1분기에 미국 주식시장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장기 지속 가능성은 낮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3월에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이 8천억 규모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웹브라우저 브레이브 코인과 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한 달 만에 신규 유저 100만 명을 가입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세부터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 6,758달러 선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가격이 살짝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올라가더니 다시 또 저항선 6,800달러 선의 저항을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저항선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격은 지금 계속 위쪽 이 상단에 6,800달러 선은 계속 그 터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격이 살짝 올라가는 듯 하더니 7,000달러를 돌파하면서 7,200달러까지 이제 찍었는데요. 그 순간 다시 한번 또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선이 강한 건지 이 상승세가 약한 건지 아무튼 이 저항선에서 지금 계속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까지 상승세가 이 저항선을 뚫을 만큼의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단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게 페이크가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 돌파를 시도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전체적인 금융시장하고도 이 비트코인의 연관성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또 안정을 기다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저항선으로 또 200이평선이 지금 위쪽에서 같이 또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항선을 명확하게 돌파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돌파했다, 저항선을 돌파했다 하고 나서 바로 매수를 하거나 트레이딩을 하시는 부분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를 해 두시고요.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들은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유리비시코의 분석인데요. 유리비시코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7,269달러와 그리고 7,627달러 선을 단기적으로 이 목표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상승세가 7,200달러까지는 우선 터치를 했지만 바로 상승하지 못하고 지금 6,800달러 선 정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선은 6,527달러 선을 중요한 지지선으로 단기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워드 채널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트레이딩 샷의 분석인데요. 트레이딩 샷도 이 채널 안에서 지금 가격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단기적으로 이 피보나치에서 0.681 구간에 이 바로 단기적으로 진입을 했다는 부분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로써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들이 7,000달러를 이제 돌파한 시점에서 이제 바라본 것 같은데, 9,150달러를 이 4월 정도에 찍지 않겠느냐라고 단기적으로 강세를 예상하고 있는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엑소카브 같은 경우는 지금 13일을 중요한 이제 변동성의 지점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분석인데요. 재미난 분석인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재미로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연동성이 명확하다기보다는 어떻게 이제 우연의 일치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매달 이제 13일 정도가 항상 이렇게 이 변동성의 변곡점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월 13일 날 상승의 변곡점이 되었고, 2월에 다시 2월 13일 날 꺾이는 흐름의 변곡점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3월 13일 날 다시 올라가는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상승시키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4월 13일에 이 변동성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그래서 가격은 지금 이 모아져 가는데, 이 가격이 변동성이 나오는 건 13일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시 이제 5월 13일 정도면 이제 반감기죠. 그때가 다시 한번 또 변동성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라고 변곡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분석입니다. 이건 이제 재미로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베테랑 트레이더 비트코인 목표가 8,400달러를 보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미국의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피터 브란트가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최근 상승세가 강세 패턴인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었으며, 고전적인 차트는 이러한 붕괴가 단기적으로 8,4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여기를 이제 뚫고 올라갔던 그 시점에 이 분석을 했던 거고, 이걸 뚫었을 때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거 뚫는다는 건 이 차트가 완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다시 한번 들어와 버리면 이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뚫고 올라가서 완성이 돼야지만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이 기술적 분석에서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다시 한번 그냥 원래 자리로 그냥 다시 돌아와 버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블록체인 인프라 개발 업체 블록스트림의 최고 경영자인 애덤 백은 이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일명 양적 경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양적 경화라는 건 이제 양적 완화의 반대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각국의 법정 화폐들이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암호화폐 양적 완화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의 공급 알고리즘은 다음 달부터 양적 경화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적 경화라는 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반감기에 들어가면서 비트코인은 오히려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는 이 시점인데, 지금 그 달러는 양적 완화로 인해서 더 이제 풀어지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 가치가 이제 어디로 가겠느냐, 결국엔 비트코인이 더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이제 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적 경화라는 말을 쓰네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한 기사도 있는데요. 이더리움 관련해서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조지 같은 경우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더리움이 140달러 저항선을 넘어 폭발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으로 수렴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이 브레이브 뉴 코인의 애널리스트인 조시 올스제비치도 조지의 분석에 동의하면서 이더리움이 170달러 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이 하프앤하프인데요. 이 가격을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비트코인에 따라서 살짝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했다가 지금 비트코인이 떨어지니까 다시 한번 또 원상회복이 되어버렸는데,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에 따라서 많이 또 좌지우지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이 흐름이 나오려면 시장 안정이 먼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과 관련된 좀 신규 새로운 소식이 또 하나가 있는데, 미국 실리콘밸리 출신인 전설적인 이 벤처 캐피털리스트 짐 브레이어가 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이더리움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 6월에) 이더리움은 서클, 비체인, 하이피델리티, 굿머니와 함께 이 브레이어 크립토 포트폴리오에 추가가 됐는데, 현재 이더리움만 포트폴리오에서 빠졌다면서 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딧 트레이더의 의견을 이제 인용을 해서 보면, 이 브레이어가 이더리움 2.0으로의 전환을 기다리다 지쳤을 수도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짐 브레이어는 비체인, 서클, 이더리움의 엔젤 투자자로 유명하고, 이 페이스북, 스포티파이 같은 빅테크 기업에 투자한 이 거물입니다. 총 한 42억 원에 투자를 한 이 투자계의 이제 거물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왜 이더리움에 투자를 뺐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의문이 남아 있는 거죠. 이제 올해에 이제 이더리움 2.0이 출시가 되는데, 과연 그걸 이제 기다릴 수 없어서 그런 건지 어쩐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 중앙은행이 최근 CBDC 운영을 위해서 어떤 암호화폐를 활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이 중앙은행 내부 보고서를 인용해서 이더리움과 리플을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토큰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면서, 이러한 실험의 과제는 혁신 기술이 어떻게 결제 시스템과 금융 인프라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향상시켜 자금 조달 등 원활한 금융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엔 이더리움 기술을 이용할 것이겠죠. 아무래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더리움이 이제 최초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기능이 아마 이제 자동적으로 CBDC에도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발행 총량보다 실사용 개수가 적을 수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비트코인의 총 생산량은 2100만 개의 상한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발행할 수 있는 게 2100만 개가 이제 한계가 있는데, 우리는 2100만 개를 기준으로 해서 이 비트코인의 공급량을 항상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현재 비트코인이 유통되는 비트코인은 그보다 훨씬 작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아무래도 이제 분실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돈도 이제 분실을 하게 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갑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지갑을 잊어버리거나 실제 분실을 해버릴 가능성들도 꽤 높습니다. 개인 키 분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비트코인 자체를 내가 이제 활용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거의 버려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이 버려지는 활용이 안 되는 그 휴먼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이제 집계를 해본 겁니다. 코인 매트릭스가 이제 분실된 걸로 추정되는 잠긴 비트코인 총량에 대한 추정을 한 건데, 2010년 7월 이후 휴먼 상태인 비트코인 숫자가 2019년 11월까지 15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토큰을 이제 번트라고 부르며 더 이상 네트워크에 기여하지 않는 공급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 번트는 사토시가 초기 채굴했던 149만 6천 개의 비트코인을 포함해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오늘날 앞서 말한 150만 개 비트코인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사토시가 채굴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게 꼭 뭐 나쁜 걸 의미한 건 아니고요. 오늘날 실제 존재하는 비트코인의 숫자는 1680만 개에 불과하고 지난 10년 동안 수천에서 수백만의 비트코인이 정확히 얼마나 손실됐는지 예측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마운틴 곡스나 이 비트파이넥스에 예치된 비트코인 중 폰지 또는 다크웹 등으로 움직일 수 없는 토큰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이 총 공급량의 개수만을 고려하지 않는 실제 네트워크에 기여하는 비트코인의 수는 상당히 적은 수로 보이고 이런 희소성을 고려하는 것이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희소성이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클 수 있다 라고 해석된 기사죠. 자, 이더리움 창시자가 비트코인 개발 취지가 이 디지털 금이 아니다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그럼 디지털 금이 아니고 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P2P 화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블록체인 스트림의 직원 잭 보웰이 트위터상에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자 이 비탈릭 부테린이 비트코인의 디지털 금 내러티브가 생긴 것은 2011년부터라고 집었습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는 2011년 비트코인 업계가 처음 발을 들였을 당시 비트코인을 P2P 화폐로 보는 견해가 우세했고 금은 그 다음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생각하고 나온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인식이 나중에 이제 변하게 된 거죠. 비트코인이 P2P 전자화폐라는 개념에 많은 이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08년 나카모토 사토시가 발간한 비트코인 백서,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 시스템의 제목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그 제목 자체가 이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 P2P 전자화폐로서의 역할을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이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백서는 비트코인을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 보낼 수 있는 순수 P2P 버전의 전자화폐로 온라인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금은 희귀하고 가치가 있지만 일상 거래에서 화폐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쉽게 운반하거나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소액 결제의 무용지물이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중앙 집중형 네트워크에서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고액의 거래 수수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P2P 암호화폐는 말 그대로 두 사람이 중개기관에 끼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화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원래 이제 P2P 화폐로서의 목적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사용을 하면서 이 높은 수수료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디지털 금이라는 내러티브가 이제 나오게 된 이유도 이 높은 수수료 때문에 쉽게 이 거래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자산처럼, 그러니까 뭔가 그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 금의 역할처럼 이제 인식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거래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건데 최근에 이제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나 뭐 이런 기술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으면서 그 거래 수수료들도 이제 낮추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과연 그렇게 되면 P2P 화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다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비탈릭 부테린은 실제 이제 P2P 화폐로서의 활용을 하려면 다른 암호화폐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엔 자신의 이더리움 사용하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인 것 같은데 그 대안으로서 뭐 다른 화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3월에 지금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이 8천억 규모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탈중앙화 거래소의 전체 거래량이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기사인데, 지금 이더리움 분석 사이트 듀온 애널리틱스의 자료를 인용해서 지난달 탈중앙화 거래소의 종합 거래량 규모가 6억 6,800만 달러, 약 8,215억 원에 이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덱스는 암호화폐를 자신의 암호화폐 지갑에 보유한 상태에서 이 제3자 없이 직접 거래하는 구조입니다. 보유 자산에 대한 이용자 통제권을 강화하고 중앙화 거래소가 일괄 보관하는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듀온 애널리틱스는 3월 거래량이 이전 최고 기록인 2월 거래량보다 무려 53%나 증가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덱스 거래량이 증가한 것은 지난 3월에 처음이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 탈중앙화 금융은 대부분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과 비슷하게 움직여 왔다는 건데요. 이번에는 이더리움 가격을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덱스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부분이 의외다라고 보는 거죠. 이 거래량, 이 덱스 거래량이 왜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탈중앙화 금융이 조금 활성화되는 영향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을 거고, 실제적으로 그 중앙화된 이제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탈중앙화 거래를 지향하는 또 거래소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면 진짜 이제 비트코인이 창시될 때 그 목적처럼 개인과 개인끼리, 그러니까 거래소, 중앙화된 거래소가 아니라 이제 탈중앙화된 거래가 이제 가능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조폐공사에서 블록체인 앵커링 기술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 기업과 공동으로 출원 취득한 이 특허 기술은 이 다중 서명을 통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 이 데이터 앵커링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앵커링이라는 건 데이터를 이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특허 기술을 활용하면 데이터를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에도 이제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성과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 이제 조폐공사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현재 운영 중인 공공 블록체인 플랫폼 이 착을 데이터 보증의 공공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폐공사는 현재 착을 활용해서 성남, 시흥, 군산 등 6개 지자체에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착을 이용하면 이 모바일 상품권뿐만 아니라 청년배당, 그리고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수당을 이 편리하게 지급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런 기능들,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조폐공사에서도 지역 화폐와 관련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 공공 블록체인 플랫폼이 실제적인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도 현재 지금 이제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앞으로 이 전국적으로 이게 이제 확산될 가능성들이 높아 보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사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폐공사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기술은 앞으로도 더 선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1분기에 미 주식시장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기사인데요. 장기 지속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2020년 1분기에 암호화폐 시장 분석 보고서를 따르면 1분기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 S&P 500 지수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에 맞지 않게 금 가격과는 상관관계가 낮았는데요. 실제 비트코인과 S&P 500의 상관관계 지수는 0.57을 기록을 했고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관계는 0.09로 비교적 낮게 나왔습니다. 상관관계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이제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흐름이 가팔라지긴 나왔는데 이 가격 흐름은 이 미증시와 같이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거 결국에 외부적인 요인이 이제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던 거죠. 이번에 사태로 인해서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제 동일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게 좀 더 우세합니다. 자, 그리고 웹브라우저 이 브레이브의 신규 가입 유저가 한 달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브레이브 유저가 급증한 이유는 이번에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자가 격리로 인한 웹서핑 트래픽 증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난 3월 22일 블룸버그는 이 현재 사태 발생 이후에 온라인 게임, 메신저, 유선 데이터, 웹서핑 수요가 급증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사태로 모든 부분이 다 망가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또 수혜를 받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쪽 게임이나 메신저 그리고 브라우저 이런 쪽은 훨씬 더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수혜를 받는 입장이라고 보고 있고 브레이브 이 웹브라우저도 그 특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브레이브와 관련된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이 BAT라는 건데요. 이 BAT도 과연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는 한번 봐야 되겠죠. 사용자가 늘어난다면 그만큼 뭐 브레이브 코인 이 BAT에도 영향을 미치긴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참고적으로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